김남은의 인파이팅. 멀리 뛰기를 잘 하려면 도움 닫기가 좋아야 합니다. 한 줄을 무사히 뛰어넘는 일 맞습니다. 월요일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월요일의 인파이팅, 오늘도 여지없이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파이팅과 함께 이번 한 주 멋지게 도약해보죠. 그럼 출발!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아이고, 그 남자로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무나 빨리 끊어. 김남은,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아,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의 첫 곡, 체리필터의 쇼타임이었고요. 김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쇼타임이란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요? 아이폰 5S가 출시된 지 하루 만에 김선님이 자신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에 박살났다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5S를 사야만 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바로 쇼죠. 아니에요. 쇼예요. 왜 그래? 말도 안 돼. 어제 내가 트위터에다 그 소리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용팔이 났다고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어쩌면 걔 핸드폰이 어떻게 주인 마음을 5S를 알고. 사자마자 다음날 핸드폰이 깨질까요? 그 이거는 쇼라는 핸드폰이 거죠. 투신 자살했다더니 이런 멘션들 보내시는데 절대 저는 그러한 인생 살아오지 않았고요. 오해입니다. 김선님의 리드미컬한 어떤 그 꼼수 인생. 아니. 바로 이런 여자였어. 나 마음 아파요. 나도 4S 저 정들었단 말이야. 이미 용량과 색상까지 정하셨던데. 아니. 그 다음에 KT 매장 갈까? 신촌 컨시어지 갈까? 이미 어디서 갈지. 아니야, 나 그냥 프리스비 가서. 그러면서 아까는 128기가도 있다면서요? 이미 새 남친이라네. 새 남친? 새 휴대폰 이미 정보를 다 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네, 준비는 해야죠. 그래도. 준비해야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4S가 이제 박살이 나서. 네. 4가 박살이 나서. 4S. 4X. 네, 박살이 나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요. 네, 절대 이런 기획된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 어떤 기획된 사고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발적이다. 우발적이다. 네. 네, 나무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거 없었고요. 별거 그게 없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뭐야, 왜 그래요, 진짜. 자, 그러면요. 바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또 상담킴 @gmail.com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서 제가 추려서 네. 네 개 이제 우리 골라봤는데요. 첫 사연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무님, 써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처음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데
꼭 방송은 안 되더라도 그냥 읽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전 무척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괜시리 짜증도 나고요. 그런데 제가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에겐 너무 예쁜 6개월 된 딸과 그럭저럭 성실한 남편이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제 속은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요즘 들어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이 나 있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얼마 전에 대학 동기인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거의 3년? 한 4년 만에 모임이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와, 다들 어찌나 잘 살던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광고회사 중역으로 엄청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실력 있는 증권맨인데다가 연봉도 많아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친구들까지 다들 참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이 때문에 직장을 잠시 쉬고 있고 남편은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빚은 없이 사는 터라 그동안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 위축되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간 대학 동창 모임이었는데 별로 즐겁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요즘은 친구나 친척들하고 카스나 밴드 같은 SNS를 통해서 주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참 저에게 짜증을 일으키고 열등감을 들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 카스에 올리는 사진들은 어찌 다 그렇게 부티가 나고 좋아 보이는지. 저는 애 키우느라 맨날 집에서 늘어진 남편 티셔츠 입고 궁상맞게 사는데 친구들은 아이랑 예쁘게 차려입고 놀이공원 가고 비싼 레스토랑 가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들 참 이쁘고 폼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간편하게 소식을 전하려고 시작한 SNS인데 자꾸 남들 잘 사는 모습만 보다 보니 제가 점점 초라해지고 열등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 며칠 괜히 남편한테 짜증 부렸네요. 사실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남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예쁜 아기도 있고 남편도 무난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에 빚 없이 생활을 꾸려갈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 위를 쳐다보게 되네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면서 저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친구들은 경제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다 잘 나가고 인생도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서 솔직히 셈이 나고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살림하고 아기 보는 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림을 잘하지도 못하고 살림만 하는 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우울하고 짜증만 나는데 이런 제 자신이 싫기도 해요. 이런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아이 키우고 집에만 있는데 이거 주변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울하고 짜증스럽다. 이런 30대 초반. 제가 주부님. 일단 아주 간략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네. 휴대폰을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5S를 바꾸세요. 아, 뭐야! 그리고 야 이거 신상이다 하면서 올리시면서 주변 분들을 네. 5S 개봉기 막 이런 거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려. 영상 찍어서 올리고 금색 대박. 64기가. 아이씨. 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찾으시면 어떨까? 아, 뭐야. 너무 미봉책이다. 미봉책이죠. 장난 아닌데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이분의 심정이 어때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참 이게 여자들이 아기 낳고 이제 이분은 휴직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일하시다가 지금 잠시 쉬신다고 하셨는데 아기 키우느라 이럴 때 참 불안감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기 낳고 2주 만에 네. 출산 2주 만에 영어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쫓기는 거예요.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전까지도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아기 낳은 2주 만에
2주밖에 안 돼서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나 이러다가 정말 영원히 그냥 아줌마 되는. 네, 애기 엄마로 그냥 나 끝장나는 거 아닌가. 훈이 엄마로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해서 몰래 영어학원에 등록했는데 남편한테 딱 걸려가지고 네, 못 갔죠. 남자들도 이런 식이 있어요. 군입 때.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주변의 시간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떡해. 그래서 막 말년 병제 이때 되면 막 공부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휴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대하고 나서 돌아다닐 때도 패션 같은 경우도 자기 딴 신경 쓴다고 듀스 이현도 패션. 90년대 말. 응답하라 1997. 그래서 이제 뒤에 티셔츠 이렇게 밖에 내놓고. 제발 그것만은. 에어맥스 농구화 저렇게 딱 보관했던 거 딱 신고 나가서 모자 앞으로 쓰고. Hey yo man, 나 절대 아저씨 안 보이지 man. 이러면서 What's up man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뭐 정말 좋아서 입으면 티가 안 나는데 어떻게든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은. 너무 애써니까 티가 나는 거고. 그래서 막 제대하면은 막 제 남동생도 그랬어요. 완전 날라리인데 그놈은 진짜 막 하루에 막 책을 4권씩 읽겠다고 사다 놓고 막 학원 몇 시까지 학원 다니겠다. 빡빡한 스케줄. 내가 강원도 원통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벽에다 써놓고 하다가 딱 일주일 지나니까 뻗어가지고 스타크와 살던데. 스타크래프트.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격리되어 있고 자신만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주체적인 삶을 못 살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앞에 사연 보니까 남편들이 뭐 대기업 광고사 뭐 증권맨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기업이라든가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 아니면은 그런 직장이라는 건 저는 KTX라고 생각을 해요.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300km로 달리잖아요. 시속 300km. 어마어마하죠. 달릴 때 보면 특히나 그 아산 지나면서 내려갈 때는 그 위에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278, 290,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시속 280km로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내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차에서 딱 내려보면 빨리 달렸던 건 나가 아니라 KTX거든요. 네. 그 대기업이라는 거는 마치 다니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나가는 거는 회사였던 거고. 회사만 쭉 왔어. 회사만 쭉 왔던 거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이제 리터급이라고 해서 1000cc 넘는 오토바이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배달용 오토바이가 50cc, 100cc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1000cc면 어마한 거죠. 그래서 배기량이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력이 한 150마력, 170마력인데 무게가 300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기아 3단에서 한 230km 나와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직진해서 그거를 딱 당기면서 여기 합정역에서 홍대역 가는 거리면은 240km까지 낼 수가 있어요. 직진해서.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당기면서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잘 나가는 건 자기가 아니라 오토바이거든요. 엔진이 좋아서 잘 나가는 거고 라이더의 실력이라는 건 커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코너를 얼마만큼 도느냐. 그게 자기 실력인데 그런 것처럼 그 증권맨, 대기업 광고사 직원 그런 회사 자체가 KTX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런 직장을 다닌 남편이라는 것도 KTX가 아닐까.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삶에 그 여자분의 삶에 친구분의 삶에서 어떤 그 특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 직업이 좋아서 부러워한다는 거는 좀 저는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사실 동창 모임이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동창 모임이라는 성격상 약간 이게 자랑질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도 한 3시간 걸리고, 남자들도 이제 차, 이제 또 빠딱빠딱 광내가지고. 그러니까 저 약간 차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거 우리나라 차 선전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친구가 잘 지내냐고 묻길래 난 그랜저를 탄다고 했다. 뭐뭐뭐를 탄다고 했다. 이게 약간,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신 말씀도 있고, 뭐 이제 여자들끼리 흔히 이제 뭐 가정주부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남편이나 자식의 어떤 뭐 잘 나가는 거, 뭐 남편 돈 잘 벌고 자식 공부 잘하면 그게 나의 어떤 뭐 크레딧으로 그렇죠.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랑질이 많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 목동에 가면요.
저 CBS 있잖아요. 네. CBS 방송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연할 때 그 전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제 주변에 있는 아주머님들은 다 남편 얘기. 다 애기 얘기. 일단 자식 얘기가 80%. 그 다음에 20%가 남편 얘기. 어쩌다 5% 정도가 주변 맛집.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 남 얘기네. 다 남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시지 생각을 해봤다가 그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너무 천착이 되다 보니까 침전이 되다 보니까 그거 역할로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다른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의 부교제 같은 부속물로서 부속물 형태로서만 계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뭐 그분들이 무슨 어떤 삶을 바라본 지평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뭐 사회적 문화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비교 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네. 크고 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 경쟁적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냥 약간 넉놓고 있으면은 그렇게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친구는 뭐 대기업 광고회사 중역으로 잘 나가고 뭐 누구 남편은 또 무슨 뭐 어디 증권맨으로 뭐 연봉 많이 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 또 잘 나가는 남편을 둔 친구,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 이거 오랜만에 갔던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초라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이제 전업주부하고 이제 일하는 엄마를 이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은 지금 뭐 임시이긴 하지만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나가는 이제 뭐 회사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계속 승진도 하고 뭐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직업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라고 해서 불안감 없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요즘 싶어요. KT에서 고장 잘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내가 아기 엄마로서 아기 키우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몇 개월 동안 나의 경력이나 나의 개인적인 역량은 발전 없이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승진도 하고 뭐 중역이 됐다 그러고 이사가 됐다 그러고 잘 나간다.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그렇게 쭉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해서 마음에 불안감 없을까요?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업주부인 여자들은 이제 자기가 경력이 단절되거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서만 내가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또 일하는 여자들은 그 나름대로 내가 일만 하면서 내 가정이나 정말 중요한 거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점 놓치고 있지 않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그런 욕심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크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 지금 당장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뭐 이래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있는 고충이라든지 불안감이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 뭐 어느 정도 뭐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리고 동창 모임이란 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연장이죠. 그치 자랑질의 경연장. 바로 그 칸느 영화제의 그 레드카펫. 맞아 레드카펫. 네. 레드카펫 갈 때 다 할부로 산 빚으로 산. 맞아. 아니면 홈쇼핑에서 사고서 이렇게 귀걸이 다 빌려가지고 오잖아. 내일 반품 시킬 것들. 맞아. 그 연말에 이게 연말 모임 즈음에 해서 이제 홈쇼핑이 아주 그 반품 소동을 빚는다. 예,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연말 모임 동창 모임에 가려고 링크코트 주문하고 링크 사고 막 명품 가방 샀다가 이제 한 번 입고 바로 반품. 예, 이래서 참 문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얘기,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든지, 동창 모임에서 서로 막, 뭐, 우리 남편이 연봉을, 1억 받는다, 돈이 너무 많아. 연봉 1억 받는데 주식수로 6천 까였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우리 애가 미국 사립초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세상 상장을 또 받았죠, 뭐야. 근데, 월에 400씩 들어가서 그거 다 카드 빚으로 돌려막게 하고 있어. 그치. 삼성카드 2개월, 신한카드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리볼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어. 거기까지는 안 하고 다 사립초등학교 가서 잘 다녀. 공부를 잘해. 여기까지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는 얘기는 사실 네. 절반은 좀 넘어간가? 한 30%는 좀 까고 들으시라고 맞아요. 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요, 전업주부의 어떤 그 가치라는 거를 예전에 YMCA인가 YWCA에서 한번 생산성 유발 효과를 급여로 한번 계산해봤는데, 연봉 기준으로 한 4,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으로 한다면은, 뭐, 그냥 연봉 토탈로 한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후반대? 400만 원대까지의 그 경제 효과를 갖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고, 또 하나, 지금 잠깐 했던 그 경력 단절을 이걸 정말 경력 단절로 봐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유람선 타고 말년에 은퇴를 해서 50만 달러씩 내고서 이제 정말 아프리카 이런 대서양 막 돌아다니면서 유람하는 유람선의 이제 뭐랄까 나이 많은 성공한 은퇴한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고 싶은 일을 찾되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이면 8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많이 남았다. 네, 50년 남았어요. 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는 건데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단 몇 개월 때문에 또 몇 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뒤처진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정말 그렇다면 한번 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변수 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한번 N개의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아, 그럼요. 이렇게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고 또 사연까지 보내주셨다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저는 SNS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이제 카스 보니까 나는 집에서 있지 늘어진 남편 티셔츠 입고 애 키우느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남편분 티셔츠 입고 방송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티를 그냥 옷장에 있는 거 꺼내 입었는데 방송하면서 보니까 이게 되게 커요. 네, 좀 헐렁하게 박스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신가 했더니만 남편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남편이 너 왜 내 옷 입고 갔니? 그래서 편하더라고 입어보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늘어진 남편 티셔츠 입고. 정말 공중파 라디오 여자 진행자답습니다. 남편 옷 입은 얘기하시고 서슴없이. 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는 좀 되게 정체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뭐 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옷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가다니 아이고 이렇게 샘날 수가 이게 있는데 이게 미디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님도 이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거 많이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미니홈피에도 좀 이렇게 허세스러운 사진 올리고 된장질하는 사진 올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스나 뭐 이런 미니홈피 같은 거 그런 이제 SNS는 이제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짧은 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진을 올려야 한다 뭘 올리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진 올리지. 그렇죠. 나 어제 고기 먹었다고 올리지.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필 사진, 트위터에도 프로필 사진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고요. 김선인도 제가 알기로 스튜디오에서 찍은 프로필 저 사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짧은 글과 이미지로만 소통을 할 수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거, 긍정적이고 밝은 메시지만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들 눈에는 다, 얘는 맨날 뭐 비싼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잘 살아. 저 같아도 인스타그램 보면 다 놀러 간 사진, 맛있는 거 먹은 사진, 좋은 것밖에 없어요. 주로 이제 투덜대는 걸 이제 트위터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전에 무슨 이제 영국인가 어디에 무슨 이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이런 좀 본인 스스로가 질투심이 많다. 좀 약간 남들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 쉽게 배 아픈 스타일이다 하면 SNS를 좀 끊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SNS 사진 기반으로는 뭐 텀블러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스 같은 거가 특히 이 자랑질에 특화된 미디어이기 때문에 정말 못 견디시겠으면 한번 끊어보세요.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오늘 휴대폰을 박살 내시고요. 번호 이동이나 기변이 아닌 신규로 하시면은
당연히 그 계정들이 다 끊어지겠죠. 카스라든가 이런 게 번호를 따라가니까. 그럼 되겠다. 방법이네요. 근데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알고 계세요. 본인 상황을. 본인이 지금 객관적으로 괜찮다. 남편이랑 아기랑 너무 빚 없어. 행복하게. 빚 없으면 부자인 거야, 요즘은. 그다음에 뭐 괜찮은 남편까지. 이런 부자인 거라니까, 빚 없으면 지금.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잘 산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런 당연한 거는 감사로 느껴지지가 않고 공기와도 같이 네.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인이 잘 잊어. 그래서 저는 하나 지금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살림을 지금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살림 잘 못하거든요. 뭔가를 하나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살림에 관한 걸 배워보는데 어떤 스킬을 배워보는 거예요. 기술을. 미싱이라든가 네, 재봉틀.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미싱 네. 괜찮아요. 그 재봉질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뭐 퀼트를 배우신다든지 뭐 꽃꽂이라든지 뭔가 아기가 어리니까 네. 아기 인형 만드는 거는 뭐 백화점 문화센터 그렇죠. 이런 데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배워서 내가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집에 장식할 만한 거를 내가 만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꽃꽂이를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꽃 만든 작품을 집에 갖고 와서 이렇게 식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꾸미는 살림 분야인데 뭔가 집안에 장식할 수 있는 스킬을 자신의 배우시면 재능으로 이제 집안을 밝게 하는. 네, 그러면은 집이라는 공간에 점점 정이 붙어요.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청소도 빨래도 살림도 잘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하나 배워보시고 또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감사 노트. 그것도 이거는 뭡니까? 제가 되게 힘들 때 하는 건데 오호. 저도 되게 부러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가끔 보면은 아씨 얘는 왜 이렇게 잘 살아 잘 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샘나고 그럴 때 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써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나에게 오늘 감사한 일, 나에게 최근에 내가 진짜 좋았고 이걸 내가 감사로 간직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써보는 거예요. 네. 저랑 저희 남편이랑 결혼 초반기에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멋지다. 이제 서로 말만 해요. 네. 오늘 나 뭔 일 있었는데 되게 좋았어. 뭐 여보 뭐 이제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근데 남편 목소리 짱이네요. 지금.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기와도 같은 당연한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스스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빚 없이 잘 살고 있고 아기도 건강하고 남편도 뭐 이렇게 열심히 회사 다녀줘서 네.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서 냉장고에 딱 붙여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의 현재 상황에 고마워할 점들을 이렇게 시각화시킨다고나 할까? 이렇게 어떤 증표로서 내가 네네. 가지는 거. 전에 한지영 선생님도 나와서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써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막 확인해 보시고 또 어떤 재능으로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한번 뭐 개발을 시켜보고 그런 게 네.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하자면 물고기는 평생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다. 오. 네. 그러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능력은 원숭이보다 물고기가 떨어지겠지만 물속에선 물고기가 원숭이보다 짱이겠죠. 그런 것처럼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본인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인들이 부러워하는 뭔가가 있을 거고요. 그럼요. 그 뭔가를 또 계속 찾아가면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서 앞으로 50년, 최소 50년이 남아있으니까 그 인생 아주 길게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하지만 방향과 목표를 잃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응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이팅! 우! 네, 우리 노래 듣고 갈까요? 잠은 오는데 금방 깨 밥은 먹는데 소화 안 돼. 요즘 난 이래. 넌 어때? 나만 이런 거야. 안녕하세요, 써님, 나무님.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전에 민기님이랑 했던 연애상담 특집 방송을 우연히 듣고 흥미가 생겨서 방송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제 고민을 보내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는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보다 나이가 많이 적어요.
그는 저보다 11살이나 어린 2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도 밀어내고만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신입 회원이었고 저는 리더였는데 어린데다가 성실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그를 처음에는 그냥 착한 어린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아리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고 제가 그 와중에 오해를 받아서 힘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서서 제 입장을 적극 변호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자주 만나다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연애 상대로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살이나 어린 친구에게요. 저는 제 마음을 숨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안 된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제가 애써서 만들었던 그리고 10년 가까이 운영했던 그 동아리에서 탈퇴까지 했어요. 10살이나 아니 11살이나 어린 남자랑 연애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매달리고 다시 누나 동생으로라도 만나자고 빌기까지 했는데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친구랑 연을 끊기 위해 전화번호도 2번 바꾸고 올해 초에는 이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매달리네요. 너무 불쌍하고 미안할 정도로요. 저도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저랑 그 친구랑은 연애를 해봤자 안 될 게 뻔하잖아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아요. 게다가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아마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상처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밀어내고 있나 봅니다. 이제 제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누군가를 만난다면 정말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살 어린 남자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상처받고 그 친구보다 더 크게 상처받을 제 자신에 대해서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겁나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다정하게 같이 다닌다면 이모랑 조카로 오해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저는 자잘한 상처를 받겠죠? 그 친구 마음이 식어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없으면 또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또 너무 좋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친구한테서 계속 메시지가 오네요.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 누나만 맘먹어주면 된다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저랑 그 친구랑 둘이 한 5살만 차이가 났더라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야. 이야, BGM이랑 네. 김선님의 이 낭독.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단편 소설을 듣는 것 같았고. TV 극장. 뭐 그러면서도 이거 SBS 미니 시리즈 드라마 오프닝인가 뭐 이런 생각 드는. 11살 차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김선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저요 36살. 36살. 그러면 남자 25인 거죠. 어머, 어떻게 이종석이야? 좋다. 좋아. 좋아요? 찬성. 만약에 나로 하면 내가 40이니까 51살 여자분이랑. 어머 어떡해. 로맨스. 로맨스가 아니라 이렇게 공원 벤치에서 둘이 이렇게. 51살이면 누구냐면 산드라 블록? 그 정도? 괜찮다. 괜찮죠. 산드라 블록이면. 사겨. 저야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블록 누나. 산드라 누나 연락 주세요. 네.
산드라 블록도 좋고 뭐 산드라 박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비티 보셨죠? 네, 봤어요. 그래비티에서 산드라 블록 언니의 몸매를 보고 네. 저희 신랑이 막 저 여자 몇 살이냐. 51살. 그니까 대단하다. 그 햄스트링 보셨어요? 네. 장난 아니야. 운동 진짜 많이 했죠. 장난 아니더라고. 여자 몸 그 나이 여자 몸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관리 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래비티는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좋아요. 저 저 또 보면서 보려고. 3번 펑펑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네, 3D 입체 안경 썼는데 계속 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안경에 눈물 홍수. 눈물 홍수가지고 또 어떡해. 닦고 보고 또 닦고 보고 막. 아니 우리가 왜 네. 그래비티 얘기하고 있지 갑자기. 산드라 블록 연상녀 하다가. 맞다. 근데 이게 연상연하 커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남자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 먼저 진출해서 경제력의 기반을 쌓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이제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3살, 4살, 5살 터울을 만든 것 같은데 요즘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몇 살 당연히 위여야 된다는 것도 이런 가정생활이나 연애 관계의 전반적인 면을 남자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연상, 여자가 연하 요런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진 건데 진짜 요즘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여성이 연상인 커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30대 중반씩 되셨으면 자신이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한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11살 차이가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너무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이분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남들의 시선인 거죠. 남들의 시선. 근데 11살 어린 남자, 내가 이종석이랑 다닌다고 생각해봐. 네. 그러면은 당연히 큰 누나나 이모를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나 몰입됐어. 이종석 지금 부분에서.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 게 종석 씨 우리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세요. 관외에는 아이폰 5S, 운에는 이종석이 이종석. 떠오르면서 전두엽에는 뭐 지금 아주 지극의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두엽은 그래비티 막 난리 났어 지금. 네. 네. 아무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동아리에서 만나신 커플인 셈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어떡해 우리 동아리 짱이 세상에 그 신입 어린애랑 사귀는데 11살 차이 미쳤어. 이런 이제 네. 그 사람들의 뒷말 이런 것도 좀 두려우신 거죠. 얼마 전에 김종왕수 감독님이랑 김승환 씨 결혼식 네, 있었잖아요. 저도 결혼하셨죠. 갔었는데 두 분 나이 차이도 16년인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나요? 네, 꽤 많이 나요. 그렇구나. 19살 차이 납니다. 19살 차이. 그래서 그게 잘못 보도가 돼서 19살짜리랑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야 김승환 19살 대표님 19살. 19살은 아니고요. 예, 19살은 아니고 나이 차이가 19년인가 난다는 거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아니 잠깐만 안 그래도 김조광수 감독님은 이렇게 좀 보수적인 분들 보수 기독교 네. 단체나 이런 데서 거의 이제 죽일 놈 소리를 듣고 계신데 난- 만약에 진짜 19살인 남자랑 결혼한 네. 거였으면 이건 뭐 완전 그 유괴죠. 결혼이 아니라 유괴 어떻게 유괴지. 납치 납치 막. 아니에요. 유괴. 유괴 예. 그럼요. 예, 유아 납치. 그럴 이렇게 됐는데, 뻔했네요. 응.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남남 커플이라는 것도 있고 19살 나이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성혼하기 힘든 장난 커플이잖아요. 아니네.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요. 각자의 고충이 있다니까요. 지금의 사랑에 좀 더 충실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이제 저랑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 여자분께서는. 근데 연애의 어떤 완성되는 거는 연애가 원만하게 완성되는 거는 결혼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지금 남자 만나려면 결혼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린애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상처받고 이 뻔한 결과를 자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좋긴 너무 좋아. 어떻게 이종석이야. 잠깐만 지금 김선님이 이종석 씨 한번 데려오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우리 방송으로 섭외 안 돼요. 불치의 병에 걸려. 왜 우리 방송 어때서 나무님이 납치해와. 그렇게 불치의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종석님 자루에 담아가지고. 네, 나무님 저 알겠습니다. 큰 가방에 아, 담아. 내 스타일을 알았어. 5S와 이종석. 어떡해. 이종석이 5S를 입에 물고 온다면 제일 최고일 텐데. 최고. 사랑합니다. 스트레스 못 네. 달려면서. 섭외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밖에서? 아무튼 이제 너무 흥분해서. 죄송해요. 야, 바꿔! 진행자 교체 다음 네. 주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왜 만났냐. 내가 이제 상처받을 게 뻔한데. 네.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요 다음에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결혼할 수 있는 상대인데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랑의 감정이 나오지 않아. 아니면 모든 걸 다 지금 이런 조건이 하나씩 클리어가 되면 또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이소룡의 사망유의라고 영화 보면 사망탑 있잖아요. 네. 맨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데 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이면 계속 또 다른 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나이가 걸리겠고 그 다음에는 뭐 나이가 맞으면 이제는 뭐 경제력, 외모 아니면 정말 다 맞는데 뭔가 끌리지가 않아. 뭔가 계속 나오지 모든 않을까요? 조건 다 맞는데 필이 안 통해요. 이러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좀 그렇지 않아요? 나무님도 이제 뭐 연애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못 해봤어요. 못을. 저는 세 손가락 아닙니다. 세 손가락 안에? 근데 네. 자릿수가 2자릿수야. 막 30. 막 이런. 아니, 예.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너무 좋아서 네. 이분은 이 남자분 생각을 하면은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아프대. 진짜 이런 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흔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야말로 저는 꽈락도 없고 사랑은 오히려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전 항목에 있어서 균등한 점수가 나온 사람이랑 불꽃이 안 튀기는 것 같아요. 예, 예술 점수, 기술 점수 다 비비비비 하면 오히려 뭔가 없고 예술 점수는 A뿔이야. 네, 기술 점수 F. 뭐 이런 극단의 갭.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은 아예 나랑 안 맞는 시험 범위가 틀려. 그게 오히려 더 끌리는 거지. 어떡해. 그 사실 11살 차이가 시험 범위가 틀린 거죠. 그렇지,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그 전혀 위아래로 시험 범위 5살 아니야. 정도. 밑으로 31살, 위로 41살 정도 딱인데 25살이면 완전 시험 범위 바깥이잖아요. 어떡해. 바깥이니까 더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끌림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더 뭔가 이제 이루고 싶고, 더 뭔가 가지고 싶고, 요런 사람 청개구리 같은 마음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 맞아. 그러면 물을 끓일 때도 그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넣으면은 더 빨리 격렬하게 끓거든요. 그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스프도 불순물이잖아요. 불순물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끓는 속도를 더 가속시키는 거예요. 끓는 좀 낮아지지. 네. 그래서 가속시키는 건데. 라면 끓이는 걸 이렇게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어떤 불순물 아니면 장애, 단점이 있을수록 사랑은 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말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뭐 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30년 뒤에 보면은 친구들이랑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용인 실버타운에서 크리켓을 내가 하면서 말이야 30대 젊었을 때는 말이야 25살짜리랑 이종석만큼 어린애랑도 사귀었어 뭐 이러면 그놈의 이종석 진짜. 이종석 씨가 싫다는 게 오늘 아니라. 이종석 스페셜인 것 당신이 같아. 사용하는 도구화시킨 타자화한 이종석이 싫어. 왜 이종석이 왜 싫어? 왜 싫어? 아무튼. 이종석이 싫은 게 아니라 네. 이종석 씨를 우리 정석 씨한테 타자화하는 그러지 말아요. 대상화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이제 먼 얘기지만 뭐 추억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같은 또래 여자로서 뭐 저야 뭐 결혼해서 이미 헌댁이지만 이해가 되긴 돼요. 뭐 결혼은 해야겠는데 나 뜬금없이 어린애한테 이렇게 끌리다니 나 왼주체계 미쳤나봐 막 이러면서. 야, 진짜 결혼식 할 때 신랑 친구들 중에 군복 입은 애들 휴가 나왔어 막 친구 결혼이라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막. 친구라고. 어떻게 그리고 이게 또 묘하게 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뭐냐면은 그 자기 친구의 신랑의 형님의 뭐 아들이 거기에 껴있다든지 먼 위의 형 오메 이런 식으로 오메 괜찮다. 드라마 그런 쓰시고 계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꼬일 때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의 시간이 현재가 중요하다면 거기에 좀 더 시간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얘랑 다니면은 나 이모로 보이겠지. 그럼 나 상처받겠지. 또 내가 나이 많아서 얘가 금방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뭐 결혼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또 상처받겠지. 너무 많은 걸 앞서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해봤던 사랑의 아픔보다 안 해봤던 사랑에 대한 후회가 더 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이걸 그대로 밀어내고 그 사람하고 안 된다면. 게다가 연애에 어떤 원만하게 연애를 해서 딱 완성이 돼야 되는 형태가 결혼이다? 글쎄요. 그것도 조금. 아니 뭐 결혼하면 좋죠. 결혼해서 잘 살고 애기 낳고 평생 해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그 근데 이게 이분께서는 지금 이 남자분이 어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쥐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은 좀 뭔가 꼴리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의 종국에 가서는 내가 상처를 엄빵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신데 연애가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죠. 몰라 이분이 그리고 11살 차이면은 여자분이 남자를 아주 이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쫑쫑쫑 삼장법사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종석 손바닥에 놓고. 알았어 그만할게요. 이종석 팬클럽에서 항의 들어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본인이 주도하고 네. 잘 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이 식을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한 이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감정. 이거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20대 초반 중반들의 데이트 방식.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마로니에 공원 걷고 그러나? 어떻게? 예. 20대 이게 이게 예. 어린 친구들 초반에 데이트할 때는 진짜 이렇게 둘밖에 안 보잖아요. 눈에 하트 막 뿅뿅 예. 해가지고 막 손도 그냥 잡는 것도 아니야. 거의 막 깍지 끼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잡고 다니잖아요. 그런 연애 해볼 수 있는 맥돌라드 햄버거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빅찬스. 그리고 돈 없으니까 막 네. 2호선 계속 순환 타면서 그렇죠. 예. 계속 얘기하고. DMB로 보면서. 어떡해. 이어폰 2개짜리 너무 하나로 풋풋해. 2개 나눠. 둘 다 차도 없어 막. 어떡해. 너무 풋풋해. 그런 연애 할 수 있는 빅찬스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좀 마음 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리고 재지 마음 상할 말고. 때보다 본인이 부러운 거. 왜 난 저런 일 안 일어나지 이러면서. 부러워서 그래! 잠깐 남편이랑 아들은 잠깐 어디 좀 캐비넷에 좀 넣어놓고. 아니 지금 25살이 이 언니 좋대잖아요. 지금 부러워서 그래. 열폭하는 거예요, 저 지금.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정말 이게 러브 어페어 빅찬스예요, 빅찬스. 네. 맞아요. 물론 이제 결혼이 사랑의 완성인데 저는 이분 말씀에 뭐 일부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100% 동감은 못 하겠고 이렇게 살다가 사람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런 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에 진짜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내 운명적인 정말 온리 원타임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지 말고 정말 이 인생에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이게 뭐 영원히 될지 한 달만 사귀고 끝날지 이거 알 수 없고 님이 지금 이 고민되시는 분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연애하다가 상처받고 또 누가 손해보고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너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느니 한번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좀 맡겨보심이 그러니까요.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동감해요. 저도 동감이고 글쎄요. 뭐 일단은 뭐 40살 남자 입장에서는 51살 여자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에 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산드라 블록 생각해봐. 산드라 블록이 되지. 예. 그래서 뭐랄까요. 그 남자분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분이실 거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정의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연령대 지금의 어떤 아름다움, 외모적 아름다움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남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일 것 같고 그런 분이라면 잠시 한번 마음을 좀 열어봐도 좋지 않을까. 우리 PD 근데 지금 표정이 탐탁치 않아 지금. 우리 김효진 PD는 그 미추와 선악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생로병사가 간단해요. 미추와 선악이 못생겨, 쟤 나빠, 막 이거. 그렇죠. 나이 먹어서 나빠. 이러면서 어떡해. 아주 단편적인 아니, 근데 인간이에요. 저는 이 사연 듣고, 이렇게 받고. 일단 딱 드는 김효진 생각이 PD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럴 25살. 거예요. 성숙한 남자? 아니, 좀 그런 게, 왜 남자분들은 어린 여자 만나면은, 막 이렇게 막 17살 연하의 신부와 네. 결혼, 막 이러면서 뭔가 어린 여자랑 연애하는 게 인생의 트로피로 생각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트로피 힘들어하지? 와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로피 와이프.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네. 여자분들. 그건 사회적 통념이 그냥 일반화돼서 억지에 있는 거고요. 절대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니까요. 네. 네. 좀 지나면은 야, 저 여자 얼마나 능력이 좋길래 저런 어린 남자를 데리고 다니까. 내 말이. 네,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재벌 2세인 줄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왜 그런지 알아? 왜요? 내가 남편보다 7살 어리거든. 우리 남편 재벌 2세인 줄 알아요. 그런 척하고 살고 있잖아. 네, 음악 들어야겠어요. 네, 음악 듣고 하여튼 갈게요. 사랑 기운 내십시오. 파이팅. 네, 응원 드리고 싶고요. 이런 노래도 있네. 타이키즈의 연상연하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나무님, 썬님. 저는 35살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사연 보내는 건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저에게 사귄 지 3년 된 애인이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상태고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내년 가을쯤 결혼하기로 하고 천천히 준비 중인데 걸리는 게 너무 많네요. 사실 걸리는 거 거의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제 약혼자에게 저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는 같은 대학의 지방 캠퍼스를 다녔고 법대와는 전혀 다른 학과를 졸업했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간 적은 있지만 석사 학위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회사도 모 대기업과 가까운 관계인 중견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그녀가 알고 있는 것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처음에 그녀를 만날 때 그때부터 제 조건을 속였거든요. 친한 친구의 선배인 그녀의 회사 상사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다 보니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다 똑똑하고 집안도 부유하다는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그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이 무척 많더군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은 건 알았지만 그래도 꼭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기에 제 경력을 조금 뻥튀기 해서 그 선배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났고 연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네요. 예쁘고 능력있고 여러모로 저와 잘 통하는 그녀를 보면 제가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편하지가 않아요. 제 경력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처음에는 학교랑 학과만 속였는데 어쩌다 보니 나이, 직장까지 자꾸 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회사나 학교에 대해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대화가 꼬이고 그녀에게 불쑥불쑥 짜증을 내게 되죠. 얼마 전에 그녀가 저와 법대 선배가 되는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양심이 찔려서인지 그녀에게 괜히 화를 내버렸습니다. 학교에 정이 없어서 학교 사람은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핑계를 대면서요. 사실 3년 동안 사귀면서 몇 번이나 고백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녀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리고 당연히 저를 떠나겠죠. 제가 다니는 줄 알고 있는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고백을 할까 싶네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속인 것들 중 하나는 만회가 되는 셈이니까 말이죠. 사실 고백을 하면 그녀를 놓칠까봐 너무 겁이 나요. 그냥 이대로 결혼하고 나서 말하면 정말 나쁜 짓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잠시 힘은 들겠지만 최소한 그녀가 저를 저버리진 않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은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그녀에게 죄스러워서 고백해버릴까 싶기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나면 학교나 직장 얘기가 더 자주 나올 텐데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나쁜 놈인 건 잘 알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이거 네. 어떡해요. 저도 이제 장문의 사연이라 읽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더 힘든게요. 진짜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분께서 이제 결혼할 예정이신 네. 여자친구분한테 거짓말하신 게 몇 가지입니까? 학교, 네, 직업, 석사학위, 게다가 나이. 예. 오, 4개. 4개. 이거 뭐 학교는 일단은 뭐지? 그냥 같은 석사로 놓으시고요. 아, 그럴까요? 3콤보.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삼관왕. 크라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장난 아니네요. 그 동일 종목에서 3개 3개 이상을 했을 경우 트리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네. 나브라틸로바. 네. 아니면 이제 김연아. 오, 그 이런 급이네. 분들이. 네. 나브라틸로바 참 옛날. 그 테니스 선수 나브라틸로바. 네, 맥켄로.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추억의 이름. 80년대. 네, 연식 인증이죠. 네. 몇 살 나무님? 예.
마흔이요. 네, 아무튼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뭐 3가지 종목에서 여자친구분한테 허위로 네. 본인을 야, 근데 단순 연애 시작 단계가 아니라 결혼한다면서요? 3년 사귀었대, 3년. 와, 이거 어떡하지? 내년에 결혼 예정. 양가 부모님도 오케이 받음. 양가 부모님은 일단 이 하드웨어 스펙으로 보자면 응, 괜찮지. 괜찮죠. 예. 뭐 딸이 또 좋다는데. 예. 그런데 이제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웬만큼 가까워지면은 네. 뭐 두 분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밖에서 자기가 자기 법대 선배 누구 만났는데 내가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은 이분은 찔려서 버럭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뭔 소개를 시켜? 나 학교에 정 없는 거 알잖아. 학교 사람 밖에서 만나고 싶지 자기가 않다고. 오다 보니까 여의도 방송회가 3층에서 무슨 법대 동창회 한다는데 자기도 거기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얘기 나오면 식겁하는 거죠, 이제. 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남자들은 다 그냥 액면이 나오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내가 사집에서 제가 누구 만나서 나 의대 나왔어 이러면은 와, 멋있다. 뭐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다들 액면이 나와서 다들 뭐 단란주점 사장 아니면은 레슬링 선수. 레슬링 선수, MMA 파이터 뭐 다 그냥 딱 보는 순간 액면 다 그냥 헐크야, 막. 다 뚜껑 열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짓이 없어요. 너무 거짓하기도 쉽지가 않고. 깨끗하다. 예, 단지 뭐 한두 명 정도 이제 결혼 여러 번 한 거 속이는 뭐 이런 경우는 봤어도 그거 너무한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업계 용어로 단무지 장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비처럼 하는 걸 단무지 장사라고 하는데 네. 단무지 장사하는 분들 한 2분 정도 있었고요. 많다. 예, 근데 그분들 다 이제 결국 수배 돼가지고 이제 중국 가고 뭐 캐나다 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한국에 못 오시면? 예, 그런 분들 왜냐면 이제 법보다도 네. 또 그쪽 분들이 또 나름 또 이제 위험한 사랑을 하셔가지고 주먹이 가까운 케이스. 그렇죠. 예, 그런 분들과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그래서 뭐 딱히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구나. 아니 뭐 여자분들 만날 때 차 빌려가고 이런 건 있었죠. 예. 뭐 아는 형한테 이제 스포티지 빌려서 귀엽다. 예전에. 스포티지. 예전에. 네. 저는 이런 경우 꽤 봤어요. 나이, 학벌,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속이고 결혼하시거나 연애하다가 이제 들통나서 뭐 이게 이런 경우도 꽤 봤고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한두 살 게다가 뭐 학벌은 이제 뭐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모대학을 나왔는데 네. 모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데 뭐 더 좋은 과, 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과를 나온 것처럼 이제 뻥 튀겨서 말하시는 경우들. 네, 그런 경우는 꽤 봤어요. 영화도 있잖아요. 알랑들롱 나오는 거. 태양은 가득히. 네, 리플리. 예, 리플리. 그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죠. 네네. 그래서 알랑들롱이 이제 좀 그냥 별볼일 없는 건달인데 부잣집 아들 데려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 부탁을 받고 아들내미를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보트에 둘이 타게 됐는데 그 부잣집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사람 행세를 행세를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잘 살다가 나중에 그 이제 바다에 버렸던 그 시체가 그 요트에 닷에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까 비명 지르고. 저는 알랑들롱이 나온 그 원작은 못 봤고 네. 그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라고 그 리메이크작이요? 네, 리메이크작. 거기서 주드로가 그 부잣집 아들 역으로 나오고 그 기네스 펠트로가 여자친구로 나와서 이제 나중에 막 탄로나고 요런 거 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저는 이제 명화극장 KBS 명화 빠바. 왜 근데 빠바는 저기예요. 그건 그건 주말의 명화 MBC로. 그래요? 그 주제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했었는데 그 뭐랄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뭐랄까요 원망 아니면은 그 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동경이 너무 심한 나머지 자신을 이렇게 부풀릴 수는 있는데 그 부풀림이 이제 정도 이상으로 가는 물론 거기서 정도를 정한다는 게 저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범죄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분은 좀 위험하신데 저는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많이 봐가지고 더 심한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더 심한 케이스 나이 한 10살쯤 속이고 이제 뭐 재산 문제나 이런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이제 오픈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얼마 벌고 얼마 내는데 뭐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생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터무니없이 속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려막기로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 봤어요 저는. 주변이 왜 그래요? 주변이 몰라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더 멋있게 보이고 네. 싶고 부자로 보이고 싶고 더 멀쩡하게 보이고 싶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 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적어도 부부라면은 네. 연인 관계라면은 어떤 진실된 바탕 위에서 이렇게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그리고 이제 속이는 게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뭐 학벌이라든지, 네. 뭐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뻥튀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본인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오케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네. 수 있을까? 저는 이 근본적인 게 조금 예, 의문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의 토대 위에 토다이 뷔페 말하는 거죠? 해산물 뷔페. 갑자기 배고프다. 28,000원. 먹으러 갈까? 비싸다. 네. 예. 그런 거짓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얼만큼 갈 수 있을까? 얼만큼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분도 좀 위태위태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화환 들어오는 거 보면은 대충 뽀록 나지 않을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보내겠죠. 어디 법대 졸업. 동문 무슨 김남은 동문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축 결혼.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팀 김남은 사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자기가 예스24 예스24 아니라 그 옥션에서 자기가 꽃배달 주문해가지고. 어떻게 그 전날 막 주문.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있어요. 다음에 카페 보면은 구덴필이라고 그게 뭐야? 조연 및 그 하객 모집 알바 해주는 사이트 있거든요. 배우님들이 거기서 이제 그 삼성전자 상무님 역할 해줄 엑스트라 탔습니다. 직원분들 찾습니다. 해가지고. 오 대박. 네. 거기 이제 하객 알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처럼 완전히 어떤 사기성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사정 때문에 하객들이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은 네,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들통나요. 네. 들통나면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3년이나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네. 결말이 너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원하는 얘기는 이 리스크를 자기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고 정말 이 여자 만난 걸 행운으로 느끼면서 너무 이제 좋은데 고백을 솔직하게 하면은 이 여자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야. 떠날 수 있죠. 응. 그래서 이제 뭔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 여자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나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다닌다고 속이고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 대기업으로 입사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게 직장 갈아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내년쯤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면은 잘 돼서 들어가면 그때 사실은 말이야 자기야 내가 삼성전자 다니고 있긴 한데 내가 석사를 딴 건 아니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고백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이 헤어질 수도 있는 이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거는 봐요. 네. 저는 헤어짐을 각오하서라도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뭐랄까 진실성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물론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예의. 예,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내 모습에 떻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분은 그렇게 보여요.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자기의 실제적인 자아상은 굉장히 높아요. 나는 어디 무슨 미국에 석사하고 있다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상이야. 근데 실제 자기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허구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약혼녀와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런 질문을 이분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분이 사귀고 계신 여자분 약혼녀께서는 되게 아름다우시고 모든 조건에서 정말 남자분들이 많이 대쉬할 만한 굉장히 멋진 여자분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조건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멋지고 능력 있고 예쁜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어떠한 뭐 불행한 일이 있어서 미모를 잃게 된다거나 능력이 없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도 꾸준히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이? 이분도 결국 그런 조건이 네. 자신을 이제 끌게 만들었던 그런 게 아닌가. 과연 이게 진실한 사랑인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이 여자 만난 난 너무 행운아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여자친구의 이런 본인이 한눈에 반했던 그런 조건들이
세월이 지나거나 어떠한 무슨 계기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력이라는 거는 신체적 매력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또 반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랬을 때에도 변함없이 여자친구 사랑할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계신 이 남자분께서 맞네요. 네. 날카롭다. 그렇잖아요. 네. 아이폰 5S와 이종석으로 혼미해졌던 머리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왔어. 네. 네. 네, 그래서 감사봤어. 네. 이거는 미래가 너무 이게 안 좋게 되게 너무 뻔히 보이고 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여자분께서 진짜 어떻게 자기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있냐. 자기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정말 평생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네. 스스로 속이면서 안절부절 하시는 바에야. 그렇죠.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저는 그 남자분의 정신 건강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공상 허언증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 거짓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듣게 되면서 정말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믿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그 신정아 씨.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중에 이야기 났던 거 보면 자기가 정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자들이랑 같이 미국 가서 뭐 증명서 띈다 뭐 이렇게 됐던. 나 정말 예일대 나왔다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개인의 뭐 그분한테는 큰 비극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비극이 이분한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차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친구를 속이고 애인을 속이고 자기 부모님 속이고 상대편 부모님을 속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비가역이라고 하죠. 더 이상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고백을 하시고 결별하거나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길게 큰 인생에서 본다면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인연이 있으면 또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짓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를 사로잡는다는 거는 범죄죠. 그렇죠.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네. 아니, 정말 걱정이 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작은 거짓말 하나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덮기 위해서, 뭐, 학교를 속였어? 그러면 네.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까, 뭐, 나이도 속이고, 경력도 속이고, 내 주변 상황을 전부 다 통으로 다 네.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재창조하신 분들. 아바타가 되는 거죠. 아바타. 신세계. 나 여기 살고 있는데, 나의 존재가, 이렇게 아바타야.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땐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실망할 거예요. 정말 네. 고백을 하면은 내가 사실 내가 이렇거든.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정말 벙찌고 여자분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겠죠. 진짜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게 바로 정말 진실이에요. 네, 받아들이셔야죠. 님이 지금 이 고민남께서 자초하신 상황이고 이게 나중에 정말 어떠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큰 결과가 됐을 때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쯤에서 털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고 그 용기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당장 헤어짐으로써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뭐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약혼녀에 대한 이 남자분 고민남님의 사랑이 네.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 네.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부유한 이 여자의 조건들, 본인이 가지지 못한 그런 동경하고 있던 어떤 조건들에 대한 지향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랑 비슷한 좀 반대되는 사례가 있었던 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여자의 후배가 있었는데 막 우리 집에서 와고 막 제 방에서 자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야 비켜봐 툭툭 바로 쳐가지고 난 계속 오락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예전에 한번 어서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바래다 줬는데 집이 이제 강남 한복판에 빌라가 있어. 그 노주연 집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정원이 있고. 뭐지? 드라마에 네, 문 열고 한참 들어가야 돼. 엄청 부잣집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집의 딸이었어요. 알고 보니. 근데 이 친구가 키도 177cm 되게 이뻤거든. 모델이다. 모델이야. 근데 그땐 괜히 이상하게 별로 여자로서 안 보였는데 왜 그랬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왜 그랬어? 굴러온 복을. 그래서 그때 잘 됐으면 국민 TV 그냥 내가 한 1,000구잖아요 여기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냥 국민 TV 인수해 버려. 인수도 되고 여기 내가 급여 주면서 어떡해. 김영윤 국장 똑바로 좀 해봐 이러면서 사장님, 네. 그랬었는데 갑자기 사랑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전에는 문자 와도 다 씹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요즘 뭐해? 싸이월드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현상을. 자니? 그래서 했다가 아깝다. 한 1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실 알게 된 거는 또 한 8, 9년, 7, 8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이미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게 그런 건 아니었었죠. 아니었고 이제 왜 그랬어? 그냥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아주 잘 만든 건축물을 보는데 소유주가 내게 아닌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공사가 올라갈 때는 내 거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만들고 보니 내 거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 이럴 수가. 그래서 잠깐 한 3일 정도 소주 좀 먹다가 잘 곱게 보내드렸습니다. 뭐야 이 사연 얘기하다가 이런 나무님의 과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있었을 때는 큰 매력이 없다가 저도 참 세속적인 인간인 거죠. 다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집안, 돈, 그런 걸 보니까 갑자기 모델처럼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꺽다리처럼 별로였는데, 뭐지? 하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얘 괜찮네. 네, 핀란드 비치발리볼 대표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탄탄하잖아. 탄탄한 느낌. 햄스트링이 살아있는. 아무튼, 아니,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옛날에 김성령 씨가 방송에서 어느 방송이지 힐링 캠프인가 거기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남편분이랑 옛날에 만나셨던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돈 많아서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미스 코리아 되고 잘 나가실 때 이제 남편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잘 몰랐는데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남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뭘 먹고 싶다. 그럼 바로 되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바로 가고. 홍콩 가서 그러면은 짜장면 먹고 올까요? 오빠 나 딤섬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딘타이펑 가서 오빠 사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 그럼 홍콩 가자. 뭐 오늘 저녁 비행기니까 그냥 옷만 챙겨갖고 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단히 매력을 느꼈다고 본인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의 경제력에 끌려도 사람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정말 그럴 때는 많이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성령 씨는 되게 쿨하게 그냥 돈 많은 것도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냥 다 그래요. 그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속물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솔직한 건 되게 건강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유함에 대한 동경이나 내가 갖지 못한 그런 학력이나 뭐 위치에 대한 동경, 이런 거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정말 서로 솔직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서 진심으로 대해야 할, 뭐 애인이나, 뭐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말 기본적인 실체를 속이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조건이나 외양에 내가 빠져 있는 건지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게 결혼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돌려막기를 하고 뭐 화환도 손녀 남꾼 전략이지. 애 셋 낳고. 그치. 네가 애까지 낳는데 어디 가겠어. 근데 그거는 집단적 불행으로 빠질 수 있는. 그렇죠. 그 결혼 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어요. 본인께서 지금 자초하신 상황이고 여자분이 헤어지자고 해도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해도 이거 여자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길게 봐서 네, 정말 길게 사는 인생이 진짜 이거 결혼만 하고 인생 끝날 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고백하고 털고 이 여자분이 결정을 하실 수도 해요. 헤어지자 그러면 그때 매달려 보시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시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지금 좀 더 진실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시길 바라고요.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이제 싸이의 솔직히 까고 말해. 나 이거 가사 너무 궁금하다. 노래 듣고 갈게요. 달려
안녕하세요. 김나무님, 김선님. 저는 30살 여자입니다. 작은 홍보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제 고민은 조금 소소한 건데 그래도 일단 저에게는 큰 문제니까 일단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정리가 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야 네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어지러진다.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 라고 하실 정도로 정리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냥 엄마가 야단치시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지금은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자취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은 물론이고 사무실 책상, 가방 속, 심지어 컴퓨터 하드와 바탕화면까지 항상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냥 이런 상태로 잘 살아왔어요. 별로 문제 없이 어지른 채로 잘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직장에서 다른 회사와의 중요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크게 질책을 받았답니다. 그걸 계기로 진짜 좀 정신을 차리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김나무님과 김선님은 두 분 다 글을 쓰시고 방송도 하시니 정리정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나무님은 방송, 강연, 집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집안은 물론 사무실이나 가방 속, 서랍 속 등 소소한 것들까지 정리 잘하고 사는 방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못해요? 못해요? 정리 못해요. 정말 정리 못해요. 잘하시지 않아요, 나무님? 하는 척만 하고요. 그냥 항상 책상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카오스, 폭발 직전. 혼돈, 빅뱅. 여기서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태죠. 어떡해. 근데 저는 대신에 좀 이렇게 뭐랄까, 남이 보기에 정리정돈 잘 되는 게 그거랑 업무 효율이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정리정돈 안 하는 사람일수록 업무 효율과 창의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리정돈이라는 게 정말 그 업무 효율 위해서인 건지 또한 그 좀 어지럽히고 사는 사람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만 딱딱 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업무 효율이 좋다, 창의성이 좋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 가방 같은 걸 미리 싸놔요. 그래서 이거는 시합용 가방, 네. 이 트렁크는 또 이 가방 강연용, 이거는 운동 갈 때 가는 가방. 이렇게 좀 뭉태기로 섹션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죠. 필요한 장비들을. 그러면은 오늘은 강연이다. 그럼 요 가방 딱 들고 가면 딱 들고 나가는 거죠. 오늘은 시합이다. 또 오늘은 이거 같이 한다. 그럼 그냥 다 같이 하나의 큰 가방에 넣고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저기 해놓고 또 얼마 전에 에버노트의 그 트로이 말론 씨,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출연도 하겠었습니다만 에버노트 쓴 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에버노트의 업무적인 것이라든가 출장할 때 목록들, 뭐 양말 3켤레, 바지 2개, 뭐 티셔츠 1벌 이런 식으로 갖고 가야 될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계속 리스트를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리정돈을 딱히 잘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마감 같은 거 잘하는 거 보면은 그 일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15분 단위로 바꿔서 해요. 일을요? 예. 한 일에 계속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시내 21 컬럼을 15분 쓰고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오는 단행본의 서문을 다시 15분 작업을 하고 15분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하면서 놀다가 예, 다시 15분 동안 뭐 새로 나오는 뭐 아이디어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15분 단위로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15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어떤 일만 하면 머리가 지칠 텐데 15분 동안은 이제 영화 컬럼 쓰고 그러다가 15분 동안 내 그 단행본 서문을 쓰게 될 때는 다른 일이니까 머리가 좀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일이 놀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환시키면서 업무를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월간지, 뭐 사보, 주간지, 뭐 얼마 전에 개간지에도 개간지? 네, 하여튼 발음이 월간 황해라고 개간지 황해 문화 거기에도 이제 40매짜리 컬럼을 쓰기도 했었는데 와우.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선님은 어떻게 정리정돈하세요?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저도 이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편 티셔츠를 입고 나오시. 아니 급해서 그랬다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분하고 좀 비슷한 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저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원칙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실천은 못하지만 이제 기본 종종 트위터에 생중계 하시잖아요. 네. 뭐 잃어버렸는데 드디어 찾았다. 맞아. 리모컨 어디 있는 거니 이러면서. 맞아. 얼마 전에는 추석 때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입혀가지고 네. 오려고 그랬는데 한복이 딱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밤에 챙겨 놓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옷방, 옷장 막 다 뒤졌어요. 방 세 개를 다 뒤졌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찾았냐면 그 여름용 한복 바지에 네. 겨울용 한복 윗도리를 찾은 거야. 따로따로 있었던 거야. 네. 그것이. 그래서 결국 그거를 입혀가지고 내가 보냈다니까. 그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원칙은 있어요. 큰 원칙. 그러니까 저도 책상은 뭐 이게 지진이 난 것 같다. 그래서 네. 저희 신랑이 여기 일본이냐 막 네 책상에 지진 나서 일본 이렇게 동북부다.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모든 게 네. 쏟아져 있는 듯한 그런 상태고 뭐 이렇게 컴퓨터도 바탕화면에 보면은 뭐 코스모폴리탄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꽉 차 있고 그런데 네.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대원칙은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자잘한 소품들이 네. 많잖아요. 뭐 책, 화장품, 뭐 가방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제 살림을 안 늘리려고 그래요. 뭔가 가짓수를 안 늘리려고. 네. 그러니까 정말 가방 안 늘릴 생각이세요? 가방 안 늘릴 생각이세요? 가방을 안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뭔가를 끌고 들어오는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서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수건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급적 안 받아와요. 왜냐하면 행사에서 나눠준 수건에 거기 행사 로고가 네. 찍혀있잖아요. 뭐 국민 TV 창립 1주년 기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건은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네. 뭐 쓰긴 쓰겠지만 좀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안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박혀 있는 그렇죠. 로고가 박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가져오거나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줘버려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그 벼룩시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래서 맞습니다. 트위터 친구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뭔가를 전환해야 될 시기가 있었는데 옷을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2013년까지 그 옷들을 안 버리고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한다는 건 잘 버린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옷, 책, 구두 이런 것들을 다 싸갖고 가서 벼룩시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책은 500원, 1000원. 뭐 옷은 상태 좋은 건 10,000원, 20,000원, 상태 좀 오래된 거는 5,000원.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날 한 70만 원 정도 벌었고 옷장 싹 비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싹 버리고 지나가니까 좀 뭔가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책은 예전에는 사가지고 읽고 그냥 다 두고 있었는데 짐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촌 나올 때마다 북오프 있잖아요. 중고서점. 아. 알라딘 중고서점. 네네. 거기 가서 팔아요. 인터파크 중고서점인가? 하여튼 북오프 거기 가서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빵 사 먹고 그야말로 책이 마음의 양식도 되고 육체의 양식도 되는 정말. 그런 모습인데 그 이제 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에서 좀 집에 있는 걸 좀 많이 좀 버리시고요. 맞아요. 버리고 좀 분류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관리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명함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은 일단은 라면 박스 다 집어넣어요. 조그만 박스에다가. 명함 받은 것을. 예. 그 택배 주문하면은 조그만 그 초코파이 상자만한 박스, 종이 박스들 이제 집안에 쌓이잖아요. 네. 그 중 하나에다가 날짜를 적고 명함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6개월 뒤에 열어봐요. 6개월 뒤에 열어봐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랑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은 다 그냥 다 버려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PDA 쓰고 이러면서 휴대폰, 그 PDA 폰에 뭐 연락처 3,000개, 5,000개 저장했었는데 요즘은 한 250개? 어저께도 한 300, 명함을 꽤 많이 버렸어요.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리하고. 사실 그 정도 연락 안 하면은 다시 볼 일 없는 볼 일 사람일 없는 수도 분이잖아요. 있잖아요. 예. 제가 딱히 뭐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갖고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찾고 이런 거.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중요한 계약서를 잃어버리실 뻔했다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니까. 이거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자기 주변에 확인하는 습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방송사 작가분이 해외 다큐 찍은 테이프 원본 테이프 20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그 스튜디오가 도산했어요 결국. 어머, 그 한 사람 때문에? 네.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다큐를 찍고 한국에 왔죠. 응. 한국에 와서 쫑파티를 한 거예요. 우리 응. 열심히 했다. 파이팅. 와, 잘했어. 그런데 그 테이프를 갖고 이제 편집실에 가야 되는데 그 작가분이 택시를 탔죠. 어떡해. 탔는데 내릴 때 두고 내린 거야.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 닫았어요. 와, 그거 찍으러 많은 몇 달 사람들이 치니까. 가서. 네. 아, 테이프 나 몇십 개. 어떡해. 그래서 트위터에도 막 글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아, 제가 아는 데더라고요. 문 닫은 어떡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네.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다든지, 그러니까 서류는 또 라벨링 잘 해서 제가 옛날 초창기 처음에 이제 잡지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일 잘하시는 선배님이 네.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잡지사들 여자들이 근무하는 잡지사 책상은 정말 이렇게 폭발 직전이에요. 포스트잇으로 네, 붙어있고. 포스트잇 막 붙어 있고 또 종이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책상 밑으로 이렇게 네.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선배 책상은 항상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겉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호색이죠, 보호색. 책상을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코디를 해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선배 책상은 항상 뭐가 없어. 깔끔해. 진짜 커피 마신 컵도 이렇게 오래 안 놔두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뭔가를 써야 되는데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갖고 있을 만한 선배가 사무실에 3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없대. 두 번째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잠깐만 이러더니 책상을 막 뒤지는데 별게 다 나와요. 막 5년 전에 무슨 뭐 자기가 썼던 뭐 원고 뭐 무슨 디스켓도 나오고 난리 막. 디스켓. 디스켓 진짜.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이니까 디스켓 쓸 때예요. 3.5인치 디스켓. 응. 막 그런 거 나오고 먼지 나오고 막 구남친한테 받은 선물 나오고 거기서 무슨 거의 출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유물을. 그래서 이 선배한테는 기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서 혹시나 해서 가봤어요. 선배 제가 뭐 써야 되는데 그 자료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팔을 딱 뻗더니 색깔 라벨로 딱 서류로 다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네. 거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딱 꺼내서 딱 주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을 거야 하고 딱 봤는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보면 야근도 잘 안 하셔. 항상 이렇게 본인 거 딱 하고 네. 마감 먼저 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슬렁슬렁한다 그게 아니라 항상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책상이 자기 뇌에 외장하드처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기억 안 하고 책상에다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라벨을 딱 맞춰 놓으시니까 금방금방 찾아서 쓸 수 있고 일도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아까 나무님이 15분씩 일을 나눠서 한다고 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오래 집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1시간, 2시간씩 한 작업을 계속하고 그게 끝나야지 다른 걸로 넘어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뭐 전체적인 건 어지르는 대신 중요한 것만 따로 딱.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나무님 스타일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집중해서 일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집안에도 블랙박스 공간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휴대폰 멀티 충전기를 샀거든요. 네. 워낙 전자제품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전자제품 멀티 충전기를 샀는데 4만 원짜리를. 이 충전기를 집안에 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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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장을 샀죠. 아. 충전기를 두기 위해서. 아, 진짜? 그거, 오직 그것만을 위한.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수납장 위에 충전기를 딱 두니까, 너무 떨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걸 넣어놓자. 그 시계라든가 각종 뭐 키, 열쇠 이런 걸 거기에만 다 넣어놓고, 아하. 거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중요도를 따져서 중요한 건 거기 다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널브러져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요 물품을 공간하는 그 공간, 블랙박스 공간, 거기만 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잘 놔두면 일단 대세에 그렇죠. 지장은 없는 대세에 거잖아요. 지장이 없는 거죠. 예. 다른 거는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것만 훔쳐가면 돼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예. 미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네. 정리를 나는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또 나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질르지만 중요한 것만 한 곳에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저도 이제 여자고 이분도 이제 여자분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자잘한 소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뭐 다 버리세요. 쇼핑하고 이런 거 버리세요. 좋아해서 잘 사요. 잘 사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생각이 든 게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게 나한테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잘한 거를 많이 살 필요가 없고 뭐 립스틱이든 아이섀도우든
정말 괜찮은 거, 내가 잘 쓰는 거, 그걸 하나를 딱 사는 거야. 하나나 네. 두 개만.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쓰고 다 쓰면 새 걸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다 안 쓰고 그냥 한 3분의 2쯤 좀 남아있을 남아있는데 때. 막 새 거 사고 이러면은 그것들이 모든 가방에 다 립스틱이 들어있고 모든 가방에 다 아이섀도우가 그렇겠구나. 들어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 오늘 핑크색 립스틱 발라서 카키색 아이섀도우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다가 가방 다 뒤지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도 지체되고 정리도 더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 하나가 딱 그 수명이 다 한 다음에 새 거를 산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셔야 정리를 더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집에 있는 거 30% 다 버리세요. 네, 버리거나 버리세요. 기증하거나.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장 정리했는데 네. 제가 트위터에 책장 정리하는 걸 올리기도 했는데 책을 한 30% 버렸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책장이라는 것도 업데이트가 돼야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처세술 관련 책을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안 돼. 안 돼. 스티븐 코비 책 버려요. 네. 예, 그리고 뭐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 이런 거 살아봤잖아. 다 버려요. 버리고 부고표에 기증하고 알잖아 다. 예, 네. 그런 거 좀 버리시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일단 3년 지났는데 안 입는 옷이다. 이러면 버리세요. 네. 근데 사이즈가 이제 안 맞아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옷인데 껴보니까 안 들어가. 근데 내가 살 빼면 다시 입을 수 있는 살 안 빠져요. 그냥 머리로. 그래서 버리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살 안 빠져서 못 입는 옷들을 몇 개 버렸는데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가게. 근데 제가 하나를 남겼어요. 뭐냐면 저희 남편이 저랑 사귈 때 초창기에 되게 예쁜 원피스를 사줬는데 네. 그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오호. 네, 그래서 그거는 상자에 잘 담아놓고 가끔 꺼내봐요. 내가 이때 40 몇 킬로였으니까 입을 수 있냐 없냐. 정말 그때 40 몇 킬로였습니까? 나 결혼할 때 45kg였어요, 진짜. 지금 몇 킬로냐 물어보지 마. 아무튼 45kg 아니겠죠. 50kg 넘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네. 말고 정말 효용이 없다. 수명이 다 했다. 이런 거는 새 생명을 주세요. 네. 남한테 가면은 새 생명을 찾아요. 제가 또 그때 벼룩시장 하면서 굉장히 큰 맘 먹고 샀던 자켓을 팔았는데 제가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네. 2만 원에 팔았어요. 2만 원. 근데 내가 그 옷이 이제 안 들어가. 이런 데가 너무 예쁜 옷이긴 한데 내가 네. 절대 입을 수도 없고 약간 또 제가 20 몇 살 때 그 옷을 샀을 때랑 지금의 저랑 또 스타일이 바뀌어서 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이제 못 입어요. 그런데 그때 벼룩시장에 오셨던 여자분께서 너무 날씬하고 어린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한 5만 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입은 모습이 너무 이뻐서 내가 2만 원에 파격 할인. 갖고 가세요. 2만 원. 내가 80만 원 주고 샀는데 님한테 2만 원. 그래서 그분이 입고 가셨어요. 벼룩시장에.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뿌듯한 거야. 내가 저 옷을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지만 저분한테 가서 예쁘게 입힘을 당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나누면서 미련 없이 팍팍팍 남들에게 나누고 뭐 정말 소용없는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살림 규모를 줄여가시면은 네. 더 이렇게 정리하고 사는데 도움이 되시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만 그 보관하는 박스, 상자 블랙박스. 지역 네, 딱 지역.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놓으시고 그것만 하더라도 삶의 중심이 잡힐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추천 도서라고나 할까? 타니아의 작은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어떻게 정리정돈에 대한 책 매뉴얼 같은 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작은 집 넓게 쓰기, 뭐 20평대 아파트, 뭐 수납 노하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타니아의 작은 집이라는 책이 독일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살고 계신 어떤 일본인 가정주부가 쓰신 책인데 전체적인 살림 규모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주는 책인데 얇고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살림 규모를 줄여서 내가 좀 정리하고 깔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책이니까 타니아의 작은 집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여자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도 정리할 시간이 왔어요. 방송 정리하시죠. 예. 네. 자, 이렇게 김담의 대국민 상담소 정말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듣느라 또 오늘 대활약하신 김선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월요일 날 다시 만나요. 안녕.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로 꽉 채워본 인파이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김선님의 대활약 우와, 정말 엄청났는데요. 자, 남은 하루 지치지 마시고 인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남훈은 내일 화요일에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백자의 내버려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일단 물러갑니다. 1, 2, 3 파이어.